이곳에 들어와서 산 지도 벌써 5년이 넘어가네요. 남들은 명절이나 생일이 되면 자식들이 와서 같이 밥도 먹고 시내 나가서 같이 놀기도 하고 예쁜 옷도 사입고 집에서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는데 저는 이곳에 온 뒤로 단 하루도 내 맘 편하게 웃어본 적이 없고 자식은커녕 친구들도 제가 여기 사는 건 아무도 몰라서 동네 사람들에게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이 워낙 고립된 곳이기도 하고 작은 시골 동네다 보니 처음에는 이곳에서 적응을 하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전 살면서 단 한 번도 이런 작은 동네에는 살아본 적이 없고 항상 대도시나 시내 쪽 사람이 북적북적한 곳에서만 살았었는데 조용한 곳에 오니까 처음엔 좋았지만 지금은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이 점점 기운이 빠지고 할 일을 찾아서 이것저것 해봐도 24시간이 너무 길어서 가끔은 눈물이 나기도 하더라고요. 남편은 결혼한 지 3년 만에 죽고 제 가족이라곤 저를 쏙 빼닮은 딸내미 하나인데 그 녀석마저 연락을 끊고 사니 이제 정말 저 혼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처음 이 동네 들어올 때 부동산 사장님이 제게 묻더군요. 나이가 드시니까 조용한 게 좋으시죠? 요즘 사람들이 귀촌을 많이 하려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혹시 고향이신가요? 제가 이 동네에서 일을 오래 하긴 했는데 사모님은 처음 뵙네요. 제가 여기 사람들은 꽉 잡고 있거든요. 여기 사람이 워낙 적어서 동네 주민도 몇 안 되고 조용한 편이라 웬만한 집에 식구가 몇 명인지 누가 누구 자식인지도 전부 꿰뚫고 있는데 처음 뵙는 분 같아서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여기가 고향이 아니에요. 그냥 조용한 곳 살고 싶어서 찾아보니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죄송하지만 더 이상 물어보지 말아주세요. 라고 제가 먼저 벽을 쳐버렸고 그 사람은 죄송하다고 연신 사과를 하며 집을 알아봐 주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건 딱 하나였습니다. 저 혼자 살 작은 주택. 그리고 제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텃밭을 가꿀 수 있는 30평 정도의 땅이면 충분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동네는 땅이 남아돌아서 땅은 구할 수 있지만 혼자 살 만한 주택은 없다고 다 빌라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의외로 주택은 규모가 꽤 크고 마당이 있는 넓은 곳이 많아 저 혼자 관리하기엔 너무 힘들 것 같다면서 다 낡아 빠진 빌라 하나를 소개시켜줬습니다. 윗집에는 외국인과 나이든 남자가 부부의 연을 맺고 살고 있었고 저희 아랫집에는 나이가 저보다 한참 들어 보이는 늙은 남자 하나가 사는 조용한 빌라였죠. 참 제가 어쩌다가 연고도 없는 곳까지 와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된 건지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라도 살아나온 게 다행인가 싶은 마음이 들면서도 그때 내가 판단력이 흐려져서 지금 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해보기도 했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지금이라도 다시 제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 제 유일한 가족인 딸과 함께 다시 시작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딸이 제게 했던 일들을 생각하면 아무리 제 딸이지만 지금도 식은땀이 줄줄 나면서 손이 벌벌 떨리는데 제가 딸과 함께 다시 사는 모습을 몇 번이나 상상했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제 딸 정말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이지만 참 모난 구석 하나 없는 괜찮은 아이였습니다. 제가 남편을 일찍 잃고 딸아이 하나만 있다 보니 그 아이에게 많이 의지했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보험 일을 했었는데 영업이 정말 너무 힘들어서 젊은 나이에도 탈모가 오고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날에는 오밤중에 변기를 부여잡고 구토를 하기도 했었네요. 그럴 때마다 딸은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화장실로 달려와 등을 두드리며 엄마 괜찮아? 또 토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일하지 말랬잖아. 이러다가 쓰러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라면서 저를 먼저 걱정하는 아이였습니다. 그 모습이 참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쩌다 부모가 고생하는 걸 먼저 알아보래서 이렇게 철이 일찍 들었는지. 그런 딸을 위해서라도 전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 딸은 어렸을 때부터 또래 나이대의 아이치곤 굉장히 의젓하고 어른스러웠는데요. 한 번도 제게 땡깡을 부리거나 속썩이는 일 없이 잘 커주었기에 저 역시도 그런 딸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이런 딸을 부족함 없이 잘 키우기 위해 한 명이라도 더 꼬드겨서 보험을 가입시키고 또 가입시킨 사람을 만나 새로 갱신시키면서 다른 보험에 가입시키고 그렇게 영업 일을 거진 10년을 했습니다. 그 뒤로는 영업이 너무 지치고 힘들었지만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좀 영업이 적은 정수기 코디 일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건 보험보다는 좀 낫긴 했는데 남의 집 가서 정수기 청소하는 게 매뉴얼도 있고
그냥 청소만 하고 오면 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역시 영업이 포함되어 있는 일이더라고요. 그래도 보험보단 나았던 것이 영업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할만했지만 진상 손님이 어찌나 많은지. 제가 정수기 청소를 하러 가면 아기를 안고 있던 젊은 애기 엄마는 저기 아줌마 지금 청소 끝나신 거죠? 나가는 길에 이거 쓰레기 좀 버려주시면 안 돼요? 라면서 제게 기저귀가 가득 찬 쓰레기 봉투를 손에 쥐어주곤 했습니다. 솔직히 맘 같아선 네가 해라 이년아, 왜 네 애기 똥기저귀를 나한테 시키냐? 라고 말하고 싶지만 제가 거절을 하면 저에 대한 평가를 나쁘게 줄 것 같고 그럼 제 승진이나 월급에도 차질이 생기다 보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제가 겪는 진상 고객 가운데 정말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청소를 하러 간다고 고객님에게 전화를 하면 지금 저희 집에 오신다고요? 그럼 오실 때 소주 2병만 좀 사다 주세요. 라고 말하는 고객님도 있었고 심지어 심부름한 돈을 안 주는 사람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혼자 사는 남자 집에 갈 때였는데요. 음흉한 눈으로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아줌마 혼자 살지? 딱 봐도 남편 없는 티가 나는데? 라며 저를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고객님, 저 가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애도 있어요. 라고 농담처럼 받아치면 에이 무슨 소리야, 남편 없는 여자는 딱 티가 나는 거 몰라? 내가 그런 데는 또 도사야. 뒤에 일 없으면 나랑 좀 놀다가 라면서 대놓고 희롱을 하는 고객들도 있었죠. 본사에 이런 일을 항의해봤자 달라지는 일은 전혀 없었고 그저 말로만 조심하라고 할 뿐이었는데요. 그땐 저도 너무 젊었고 그런 말들이 너무 무서워서 그날 이후로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무언가 하는 일은 도저히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결국 관두게 되었답니다. 사실 그 일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보험보다는 스트레스가 훨씬 적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조금 더 버텨볼 걸. 그때 돈도 꽤 잘 벌었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제가 겁이 많아서 그런지 그런 건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가방끈이 짧고 기술도 없어서 이런 소리나 들으면서 일을 하나보다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딸을 보며 힘을 냈습니다. 저희 딸 정말 제 자식이라서가 아니라 얼굴도 예쁜데 공부도 잘하고 중고등학교 때도 늘 반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던 아이였습니다. 다른 애들은 선행학습이다 뭐다 과외도 하고 돈 몇백씩 주고 일타강사니 뭐니 그런 사람도 붙이고 그랬는데 저희 딸은 정말 학원은커녕 오로지 교과서만 보고 공부하고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며 진학을 고민하는 전형적인 가난한 집 딸인데 공부를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학교 생활도 어찌나 착실하게 잘했는지 초중고 12년 내내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 불려간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아이가 반장 선거나 전교 회장 선거 같은 데 추천을 받게 됐는데 혹시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몇몇 물어보는 선생님들 때문에 학교에 간 적은 있었네요. 하지만 저희 형편에 뭘 해줄 수도 없고 그런 것들까지 신경 쓰기가 힘들었던 걸 딸도 눈치챘는지 엄마 나 그런 거 안 해도 돼. 내가 전교회장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선생님이 나보고 나가보라고 하더라고. 근데 엄마들을 다 모아놓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그랬다며? 그거 법에 걸리는 거 아니야? 내가 확 경찰에 신고해버릴까? 라면서 웃으며 제게 얘기를 한 적도 있었죠. 그 말을 듣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지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내심 한편으론 딸이 먼저 얘기를 꺼내주니 고맙기도 하고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린 딸이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착하디 착한 딸은 제 뒷바라지 없이 국립대를 진학하며 학비 걱정도 덜어졌고 성인이 되더니 제법 친구들과 어울려 술도 마시고 남자친구도 사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전부 알고 있었지만 딸의 사생활이라 모른 척했고 딸 역시 제게 그런 얘기를 굳이 하진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제게 엄마 나 친구들이랑 여행 가도 돼? 2박 정도 외박하려고 라면서 여행을 가겠다는 겁니다. 여행? 너 설마 남자친구랑 가는 거 아니지? 차라리 솔직히 말해주면은 엄마가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데 친구랑 거짓말하는 거면 엄마 진짜 속상할 거야. 나 그렇게 꽉 막힌 사람 아니야. 너 연애하는 것도 알고 남자친구랑 갈 때까지 간 것도 알아. 그때 네 방 청소하다가 서랍장에 넣어둔 콘돔도 다 봤어. 라고 얘기했죠. 딸은 마치 자신의 치부라도 들킨 듯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더니 앞으로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엄마가 그런 생각하는 것도 싫고 내 사생활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도 싫으니까. 아무튼 허락한 걸로 알고 난 친구들이랑 여행 갈 거고 앞으로 외박할 때 따로 엄마한테 허락 같은 건 안 구할 거야. 나도 성인이니까 내 몸 정도는 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 라고 얘기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콧방귀를 꼈습니다. 아이고 그러셔? 성인은 무슨. 너는 엄마가 살아있는 한 평생 애기야. 그리고 외박은 엄마가 허락한 적 없거든? 1박은 괜찮은데 2박은 너무 길어. 라고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나니 갑자기 혼잣말로
개뿔 뭐 해준 것도 없으면서 더럽게 깐깐하게 군다 진짜.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순간 그 말을 듣고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번뜩 생각이 나서 너 지금 뭐라고 했어? 그거 나한테 한 말이야? 라고 물었죠. 그러자 딸은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라면서 오히려 당황스러워하는 겁니다. 아니 너 분명 지금 나한테 뭐 해준 것도 없다면서 깐깐하게 군다고 웅얼대며 말했잖아. 라고 대답했는데 오히려 딸이 눈을 크게 뜨며 내가 그랬다고? 엄마 왜 그래 무섭게 나 아무 말도 안 했어. 라면서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정말 이상했습니다. 분명 들었는데 딸이 아니라고 하니 제가 할 말이 없더군요. 하지만 그 뒤로 딸은 종종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제게 전화를 해서 엄마 혹시 내가 장롱 안에 돈 넣어둔 거 엄마가 가져갔어? 라고 묻더라고요. 네가 넣어놓은 돈을 내가 어떻게 알아? 난 모르지. 라고 말한 뒤 집으로 들어갔는데 집을 개판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너 왜 이래 진짜. 집을 왜 이렇게 다 뒤집어놨어. 미쳤어 진짜? 라면서 딸을 혼냈는데 엄마가 내 돈 가져갔지. 그거 내가 얼마나 힘들게 알바해서 번 건 줄 알아? 내 돈 내놔. 엄마 돈에 환장하는 미친년이잖아. 내 돈 보고 훔쳐갔지. 내 돈 내놓으라고. 하면서 갑자기 자기 머리채를 뜯으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정말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런 적이 없던 아이인데 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더군요. 그렇다고 그냥 방치해두자니 집에서야 제가 어떻게든 이해한다고 하겠지만 밖에서 혹시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어디다 도움을 요청할 곳도 없고 제 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딸의 남자친구일 것 같아서 딸이 잘 때 몰래 방에 들어가 남자친구 휴대폰 번호를 적어서 갖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에 전화를 걸었죠. 저기 안녕하세요. 저 유정이 엄마예요. 많이 놀랬죠? 갑자기 전화해서 라며 인사를 했고 남자친구라는 아이는 당황한 듯 네 안녕하세요. 근데 어쩐 일이세요? 라며 당황했지만 그래도 곧잘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 유정이 일 때문에 만나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잠깐 만날 수 있어요? 유정이한테는 얘기하지 말아줘요. 라고 부탁을 했죠. 그렇게 남자친구를 처음 만나 마주 앉아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 참 듬직하고 괜찮더라고요. 저 갑자기 미안해요. 유정이가 요즘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은가 해서 집에서만 그러는 건지 아니면 남자친구한테도 그러는지 만난 지 1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욕을 하거나 순간순간 이상한 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혹시 남자친구한테는 그런 적이 없나요? 라고 물었더니 어머니 모르셨어요? 유정이 지금 정신과 진료받고 있어요. 약을 잘 챙겨 먹으면 괜찮은데 며칠만 빼먹어도 금방 그래요. 유정이 약간 조현병 증상이 있어요. 저희 형이 정신과 전문이라 제가 형한테 데리고 가서 진료받은 적 있고 지금 처방받아서 약 먹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나 멀쩡한 제 딸이 조현병이라니. 전 그런 병을 들어본 적도 없었고 그 당시엔 정신과가 마치 성벽 같은 곳이라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딸에게 병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대로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너무 침착하게 그 친구는 제게 근데 너무 놀라지 마세요.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약 꾸준히 먹고 치료하면 괜찮대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요. 근데 이런 얘기 조심스럽지만 유정이가 어머니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크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아빠 없이 어머니랑만 살면서 조금 억압된 삶을 살은 것 같았어요. 저랑 연애하면서도 종종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본인 스스로가 선택하는 인생이 아닌 누군가가 시키는 대로 쫓겨 사는 인생을 살은 것 같다는 얘기를 저희 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좀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유정이가 혹시나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도 잘 들어주시고 화내지 마시고 원하는 거나 요구하는 게 있으면 잘 들어주시는 게 당분간 필요할 것 같아요. 저한테 연락 잘 하셨어요. 전 유정이가 어머니한테 말한 줄 알았는데 얘가 얘기를 안 했구나 라면서 제게 어떻게 행동하면 되는지 알려주더라고요. 정말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저의 무지함으로 인해 아이를 아프게 했다는 생각에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더군요. 하지만 제 걱정과는 달리 딸아이는 회사도 다니고 약도 꾸준히 챙겨 먹으면서 사회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남자친구라는 아이가 정말 많이 챙겨주기도 했네요. 얼굴을 한번 트고 나서는 가끔 저한테 연락을 해서 먼저 찾아와 딸에 대해 얘기도 하고 저런 병이 있다는 걸 알면 헤어질 법도 한데 자기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무려 8년이라는 연애를 지속했습니다. 정말 제게는 아들이나 다름없는 친구였고 제 딸도 그 친구에게 많이 의지하는 듯 했죠. 그렇게 가족처럼 지내다 보니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를 하더라고요.
딸의 남자친구네 집안이 배운 집안이라 그런지 다들 학자가 많으시고 의사도 있으셔서 조현병이라는 질환은 약 먹으면 금방 괜찮아지는 질환이라며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으셨고, 특히 남자친구의 형이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얘기를 잘해주셔서 그런지 결혼하기까지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끄럽지만 남편이 떠나고 거진 30년간 혼자 지냈던 제게도 인연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 남자로 말하자면 제 딸이 소개해준 남자인데, 참 어떻게 제가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된 건지 지금 생각해도 의아하기만 합니다. 돌이켜보면 딸에게 남자를 소개받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런 파국으로 치닫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하루는 결혼 준비를 하던 딸이 갑자기 "엄마, 혹시 남자친구 있어?" 라면서 제게 넌지시 묻더라고요. 저는 남편이랑 사별하고 늘 홀로 지냈었기에 "남자친구는 무슨, 엄마가 지금 남자 사기꾼 보냐? 난 남자 필요 없어" 라고 말을 했었지요. 그랬더니 갑자기 제게 좋은 사람이 있다면서 장난삼아 한번 만나보라고 넌지시 말을 해주더라고요. 아니, 나 회사 다니잖아. 거기 되게 젠틀하고 멋있는 부장님이 계시는데 그분도 홀로 지내신다네? 저번에 한번 회식하다가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엄마하고도 잘 맞을 것 같아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찍이 혼자 되셨더라고. 엄마 또래 같던데? 엄마, 이제 엄마도 일 그만하고 연애도 좀 하고 그래. 나 이제 곧 재민이랑 결혼할 건데 그러면 엄마는 이제 혼자 되는 거잖아. 그러니 내가 마음이 편하겠어? 이참에 내가 소개해 줄 테니까 한번 만나봐. 내가 슬쩍 부장님한테 운은 띄워놨거든. 하면서 자기네 회사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헤어지기라도 하면 괜히 너한테 피해가는 거 아니야? 아유, 난 좀 그런데. 그냥 괜히 걱정이 돼서 그냥 너 건강하게 살면 난 그걸로 될 것 같아. 약은 요즘도 잘 챙겨 먹지? 라면서 딸의 얘기를 전화를 했는데 이 녀석 기어코 소개팅 자리를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사실 저희 딸이 평생 약을 먹어야 하지만 약만 잘 챙겨 먹으면 일반 사람과 전혀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은 아무도 딸이 조현병이라는 걸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회사에서는 능력도 출중하고 일도 잘하는 괜찮은 여자로 인정받고 있는 것 같았죠. 그런 직원의 엄마라니 솔직히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한 번쯤 만나봐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 저는 딸이 연결해준 소개팅 자리에 나갔습니다. 커피숍에서 만난 남자는 풍채가 조금 있고 중후한 느낌의 남자였고 배는 조금 나왔지만 운동을 좋아하는지 건강해 보이더라고요. 인상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마주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 의외로 저랑 통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매너도 좋았고 대화도 잘 통해서 첫인상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식사 자리가 마치고 근처 카페로 가서 대화를 이어나갔는데요. 알고 보니 그 사람도 젊은 시절 제약회사에서 영업 관련 일을 오랫동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영업에 대한 고충도 너무 잘 알고 있고 회사를 다니면서도 힘들었던 일들, 그리고 주말이면 혼자 즐기는 취미생활 등등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저와 비슷한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게 첫 만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자 딸이 제게 달려와서 "엄마 어땠어? 사람 너무 괜찮지?" 라며 이런저런 얘기를 묻더라고요. 솔직히 100%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딸이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고 또 제 나이대에 이런 남자 만나기 어려운 것을 알고 있는 터라 "응, 너무 괜찮더라. 너 보는 눈썰미가 참 좋아. 엄마 한 번 더 만나보려고" 라면서 괜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딸도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았는지 아니면 곧 결혼을 앞둬서 설레어 그런 건지 청첩장을 제게 보여주며 "엄마 여기서 골라봐봐. 어떤 게 나은지. 엄마가 골라줘." 라며 자기 결혼 얘기로 말을 바로 돌리더라고요. 그렇게 딸이 결혼을 하기 전 같이 보내는 시간도 참 소중했지만 2달 뒤면 이 녀석이 집을 나가 새로운 집에서 결혼 생활을 한다는 생각에 좀 슬퍼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도 딸이 소개해준 남자를 자주 만나며 시간을 보냈고 나이 차이가 좀 나긴 했지만 그래도 사람이 생각이 깊고 진중하니 너무 괜찮아서 좀 더 만나보기로 했죠. 그렇게 저도 늦은 연애를 시작했고 2달 뒤 딸은 수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정말 그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평생 혼자일 줄 알았던 제 딸이 너무 괜찮은 사위를 만나 100년 가약을 맺은 사실이 믿기지 않더라고요. 사실 우리 딸만 결혼을 하고 나면 저는 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딸이 결혼을 마치고 나서 제 손을 잡으며 "엄마, 나도 이제 결혼했으니까 엄마도 행복해야지. 그동안 내가 속썩여서 정말 미안해. 나 이제 정말 열심히 살게. 지금보다 진료도 더 잘 받고 약도 더 잘 챙겨 먹고 근데 알지 엄마? 나 진짜 많이 나아진 거.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나 남편이랑도 행복하게 살 거고 아이도 낳고 누구보다 건강하게 살 거야." 라며 제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 순간은 정말
제 딸이 하나도 아픈 것 같지 않고 너무 건강하고 딸을 키우는 30여 년간 쌓였던 체증이 확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딸은 누구보다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냈습니다. 신혼의 단꿈에 빠져 제가 뒷전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정말 괜찮았습니다. 저도 뒤늦게 연애를 시작했고 딸이 저 혼자 두는 게 마음이 아파서 남자친구를 소개해준 게 진심인 건가 싶을 정도로 딸이 결혼을 하고 난 뒤 그 사람은 제게 더 잘해주고 신경 써줬습니다.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이 진지하게 만남을 가진 지 2년이 넘어갈 때였습니다. 하루는 그 사람이 제게 이런 말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벌써 만난 지 2년이 넘어가는데 성대한 결혼식은 아니더라도 그냥 노후를 위해 같이 살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라며 제게 같이 살자고 하는 겁니다. 네? 같이 살자고요? 라면서 깜짝 놀라 되물었는데 제가 너무 갑작스러웠나요? 정식으로 프로포즈라고 하기엔 좀 부끄럽고 그냥 노후를 함께 보내도 괜찮을 것 같은 여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말해봤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오랜 시간 혼자 살아서 그런지 나이 들어서만큼은 제가 사랑하는 여자랑 일생을 같이 보내고 싶었거든요. 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자마자 이런 게 청혼이라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일찍 죽은 제 남편은 무드라고는 없는 사람이라 청혼은커녕 그냥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자연스럽게 결혼이 진행됐는데 그 사람과 함께 있으니 꼭 제가 정말 사랑받는 여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사람의 청혼을 받아들였고 저희 두 사람은 식구들과 간단하게 모여 식사를 하는 걸로 재혼식을 진행하기로 했죠. 저는 이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딸에게 전하기 위해 연락을 했습니다. 유정아, 엄마야. 네가 정말 놀랄 소식이 있어. 엄마 상엽 씨랑 재혼하기로 했어. 라고 얘기를 하자마자 딸이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유정아, 엄마 말 듣고 있어? 라고 물어보니 진짜 재혼하는 거야? 엄마 너무 잘 됐다. 축하해. 엄마 날짜가 언젠데? 너무너무 축하해. 난 엄마 그분이랑 잘 될 줄 알았어. 나도 이제 마음이 좀 놓인다. 엄마 너무 축하해. 라면서 저의 재혼을 축하해줬죠. 큰 결혼식도 아닌지라 저희 두 사람은 가장 빠른 길일에 날을 잡았고 레스토랑을 예약했습니다. 그리고 2달 뒤 제 남편이 될 사람의 집을 팔고 저희 집 인테리어 공사를 해서 신혼집으로 만들어 그곳에서 저희의 부부 생활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딸은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인테리어 업체를 알아봐주고 저희의 결혼 생활을 축하해줬죠. 하지만 이 소식을 사위에게 알렸더니 답도 없고 뭔 말이 없더라고요. 요즘 한창 이직을 해서 일이 바빠 그런 거구나 싶었고 이게 뭐 대단한 일도 아니고 자랑스러운 일도 아니라서 굳이 딸에게 서운하네 어쩌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주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 저는 그 사람의 집에서 지내다가 재혼식이 있기 전날 딸을 만났습니다. 벌써 내일이면 엄마가 남편이 생기네? 엄마 좋겠다. 새색시 같아. 이제 우리 집에 혼자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서 다행이야. 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러게나 말이다. 다 네 덕분이야. 참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네. 근데 김서방은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요즘 일이 많이 바쁜가? 내일 같이 식사하러 올 거지? 라고 조심스레 물었는데 그 사람 너무 바빠서 요즘 집에도 잘 못 와. 어쩌면 내일 못 올지도 몰라. 우선 말은 해놨는데 나도 잘 연락이 안 되네. 회사랑 시댁이 가까우니까 거기서 출퇴근하고 있는데 내일은 특별한 날이니까 오지 않을까? 라면서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딸과 카페에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먼저 그럼 오늘 너네 집에서 잘까? 이제 내일부터 진짜 엄마는 남의 집 여자 되는 거라 우리 딸 더 못 만날 텐데 김서방이 불편하려나? 라고 먼저 물었죠. 그럴까 엄마? 그렇게 하자. 그리고 그이도 엄마 좋아하는 거 알잖아. 뭘 새삼스럽게 이제 와서 그래. 그 사람이랑 나랑 같이 보낸 세월이 얼만데 혹시나 엄마가 불편하다고 해도 그 사람 그런 거 티 안 내는 사람인 거 엄마가 제일 잘 알잖아. 엄마는 맨날 아들 해놓고는 뭘 이제 와서 그런 걱정이야?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딸과 함께 재혼식 전날 딸의 집으로 갔고 그날 와인을 한 잔 마시면서 딸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정말 더 이상 행복하길 바란다면 제가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매일매일이 행복한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녁 11시쯤 저는 와인을 마셔서 너무 졸린 나머지 엄마는 먼저 잘게.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 보다. 라면서 방으로 들어갔고 딸 역시 TV 채널을 돌리다가 응 엄마 들어가서 자. 내일 보자. 라며 인사를 해줬죠. 그렇게 금방 잠이 들 줄 알고 침대에 누웠는데 이상하게 긴장이 되고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쉽게 잠이 오질 않더라고요. 평소 베개에 머리만 갖다 대면 바로 자는 성격인데 아무래도 결혼식 전날이라 그런지 잠을 뒤척였습니다. 그렇게 한창 정적이 흐르던 그날 밤 제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동안 몰랐던 충격적인 제 딸의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이 늦은 시간에 전화할 사람이 제 남자친구밖에 없었기에 그런 줄 알고 휴대폰을 봤는데 발신번호 제한이라는 이름이 뜨더라고요. 요새 스팸, 보이스피싱이 하도 많아서 처음에는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원래 제 성격이라면 모르는 전화번호도 잘 받지 않기에 당연히 평상시였으면 이런 전화를 무시했을 테지만 그날은 잠도 안 오고 뭔가 심심해서 한번 받아나 보자 싶은 마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라고 대답한 그때 수학이 넘어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오더라고요. 장모님, 제가 하는 얘기에 대답하지 말고 그냥 듣기만 하세요. 라면서 사위가 제게 말을 하더라고요. 평소 사위랑 친하게 지내는 편이긴 하였지만 늘 전화는 딸아이를 통해서 먼저 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전화통화를 하는 건 거의 손에 꼽는 일인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위에게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긴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게다가 사위 번호가 아닌 발신번호 제한으로 전화가 왔기에 더욱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하면서 저도 모르게 목소리를 냈는데 대답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직접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도저히 그 사람 얼굴 보고 얘기할 자신이 없어서 그래서 장모님께 전화드린 겁니다. 라면서 분위기를 잡는 겁니다. 장모님 기억나시죠? 장모님이 10년 전 제게 처음 연락해서 유정이가 이상하다고 좀 도와달라고 저를 찾아와서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솔직히 저 많이 놀랐습니다. 근데 최대한 태어난 척했고 장모님 도울 수 있다면 뭐든 하겠다고 그 자리에서 마음 먹었습니다. 유정이 많이 아픈 거 알면서도 사랑했고 사랑으로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제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장모님께 도움을 일방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모님, 내일 재혼하시는 그분과 재혼하지 마십시오. 그 남자 유정이랑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내연 관계인 남자입니다. 두 사람 모두 합의하에 불륜짓을 했고 유정이가 조현병인 거 알면서도 그 회사에서 잘리지 않은 이유 다 그 사람이 막아줬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그 사람이 회사에 어마어마한 지분을 갖고 있더라고요. 직함은 부장인데 바지 사장이나 다름없고 이미 회사 내에서는 두 사람이 내연관계인 거 직원들도 전부 알고 있더라고요. 저는 유정이가 약을 먹으면 증상이 많이 나아진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유정이는 약을 먹으면 먹을수록 흥분도를 높일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제게 화풀이를 하고 나면 마음이 안 좋았는지 그 남자를 찾아가서 밤을 보냈더라고요. 못 믿으실 것 같으면 제가 사진 첨부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판단은 장모님께 맡기겠습니다. 전 모든 걸 전부 확인하고 유정이와 보낸 10년의 세월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 유정이 정말 사랑했습니다. 정신적으로 많이 아픈 애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진심을 다해 제 청춘을 전부 바쳤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내연관계인 걸 알고 나니 더 이상 마음이 가지 않더라고요. 차라리 유정이가 정신적으로 아픈 게 나았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솔직히 저 너무 비참하고 괴롭습니다. 유정이는 아직 제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처음에 자기네 회사 부장님을 장모님에게 소개시켜준다고 했을 때 그때 눈치챘어야 했는데 그땐 마냥 그분이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고 엄마니까 당연히 좋은 사람을 소개해주는 거겠지라면서 제가 너무 무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 두 사람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유정이가 조현병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약을 못 먹게 하기도 했고 유정이가 행패 부리는 걸 보면서 즐기는 그런 무서운 남자입니다. 약을 안 먹으니 유정이는 본인이 정상인으로 돌아온 것 같아 좋아하지만 본인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는 인식하지 못합니다. 유정이 곁에 두면 둘수록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판단은 장모님께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좋은 사위로 남고 싶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라면서 전화를 끊더라고요. 마셨던 술이 전부 달아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사위가 하는 말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정말 혼란스럽고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질 않았습니다. 거실에서는 아직 딸이 잠에 들지 않았는지 TV를 보고 있는데 TV 속에서 나오는 소리였겠지만 굉장히 불쾌하고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우선 그 소리가 잠잠해질 때까지 방 안에 계속 누워 기다렸고 딸아이는 새벽 2시가 돼서야 잠을 자러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솔직히 사위의 말을 처음부터 100% 믿을 수는 없었답니다. 여러분이 제 입장이었어도 처음에는 이게 뭔 뚱딴지 같은 소리야? 라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딸이 방에 들어가 잠들 때까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일단 무엇보다 증거부터 확실하게 찾는 게 1순위인 것 같아서 확실하게 딸이 잠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아까 와인을 마실 때 정신과 약을 먹은 것을 본 기억이 나서 아마 약기운 때문에 잠에 들면 쉽게 깨지 않을 것 같았는데요. 그래도 혹시 몰라 딸이 침실에 들어가고 나서 30분을 더 기다렸다가 몰래 딸아이의 휴대폰을 훔쳐봤답니다. 다행히 지문인식으로 되어 있어서 풀긴 어렵지 않더라고요.
곤히 잠든 딸의 손가락을 조심스레 갖다 대서 잠금을 해제하고 제 남자친구와의 연락 목록을 찾아보았답니다. 핸드폰을 뒤지면서도 속으로는 절대 아닐 거야. 그럴 일 없어. 사위가 잘못 생각하는 걸 거야. 라며 막연한 바람을 가지고 뒤졌던 것 같아요. 하지만 사위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카톡을 했는지 가장 먼저 그 사람과 나눈 카톡 대화창이 보이더라고요. 카톡 프로필 사진이 저랑 여행 갔을 때 제가 찍어준 사진이라 누가 봐도 제 남자친구가 맞았어요. 자세히 볼 것도 없었는데요. 들어가자마자 자기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낯간지러운 말을 하는데 누가 봐도 영락없이 연인 관계였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이 상황을 목격하니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생기더라고요. 도대체 제 딸아이는 자신이 몰래 바람피는 내연남을 왜 저에게 굳이 소개시켜 주었을까요? 그리고 제가 재혼한다고 말을 했을 때 왜 말리지 않고 축하해 주었을까요? 아무리 내 딸이지만 이때만큼 소름 돋고 무서운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딸을 깨워 하나하나 따진들 지금의 상황이 뭐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냥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싶었답니다. 제 딸아이와 잠자리 갖는 남자랑 결혼하려고 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혐오스러웠고 아무런 사실도 모른 채 이 남자가 내 운명의 남자라는 착각에 빠져 허우적거린 제가 너무나 한심했습니다. 자식을 상대로 소송을 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와서 딸을 붙잡고 따질 수도 없는 노릇이라 그냥 짐을 싸서 그 집을 나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저 하염없이 걷고 또 걸었습니다. 어두컴컴한 밤에 나와서 그렇게 정처 없이 걷다 보니 어느새 새벽이 되고 아침 해가 제 머리 위로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가장 행복해야 될 날인데 이런 비참한 사실을 알게 되니 지옥에 떨어진 기분이더라고요. 하도 울어서 얼굴은 퉁퉁 붓고 날씨도 춥고 일단 몸을 좀 녹일 생각에 근처 찜질방에 들어가서 몸을 녹이고 씻고 나왔습니다. 씻고 나오니 부재중 전화가 제 핸드폰에 찍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딸이 일어나서 제가 없어진 것을 알고 전화를 한 것 같더라고요. 망설임 없이 바로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갈 곳이 없어 과거 친하게 지내던 언니에게 연락을 해서 일주일만 제가 살 수 있게 방 한 칸만 내어달라고 말했고 언니는 이유도 묻지 않고 저를 받아주었네요. 그렇게 그 집에서 시간이 흐르기만 기다렸습니다. 그리 긴 시간도 아니었는데 일주일 만에 얼굴은 해골이 돼 있었고 언니는 제가 쓰러질까봐 계속 제게 밥이라도 한 수저 떠먹으라며 입에 밀어넣어줬네요. 그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한 끝에 저는 딸과의 연을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자식이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고 용납할 수 없는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래도 나름 젊었을 적에 영업일을 하면서 아주 넉넉한 돈은 아니지만 저 홀로 살 돈은 충분히 모아두었는데요. 그 돈을 가지고 딸에게서 가장 멀리 떨어진 한적한 시골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시골의 작은 집을 전세로 계약했고 지금까지 쥐죽은 듯이 모든 연락을 끊고 조용히 지내고 있답니다. 벌써 이 동네에서 산 지 꽤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 일이 있은 후 5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때 잠시 훔쳐본 제 남자친구와 딸이 나눈 카톡 대화가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도 가끔 밤만 되면 누군가 저희 집 문을 두드리는 꿈을 꾸곤 하는데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배로 낳은 하나밖에 없는 자식에게 이렇게 뒤통수를 맞게 되니 아직도 회복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시골에 내려와 적적하게 살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사는 제 마음도 편치도 않고 또 연락을 모두 끊고 있으니 그 후의 상황들이 가끔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제가 그렇게 결혼식 하루 전날 집을 뛰쳐나가고 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사위하고 이혼은 했는지 또 제가 만난 그 남자하고는 어떻게 되었는지 가끔 너무나도 궁금하고 직접 연락을 해서 물어보고 싶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판도라의 상자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이성의 끈을 잡고 최대한 모른 척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딸은 자기의 내연남을 제게 소개시켜 주었을까요? 뻔히 그 사람이랑 내가 잠자리도 같이 하고 같이 동거를 하는 것도 아는데 모두 알면서 지속적으로 이 관계를 유지한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그 정도 사리분별이 판단되지 않을 정도로 조현병의 증상이 심해서 그랬던 걸까요? 이 모든 것들이 너무 궁금하지만 사실을 마주치기에는 아직 제게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도저히 딸을 만날 자신이 없습니다. 제 배 아파 낳은 딸을 제가 포기한 심정, 정말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걸 조금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이 사연을 적으면서도 그때의 일들이 선명하게 생각나 눈물이 멈추질 않습니다. 돌이켜보면 남편이 그렇게 떠나고 나서 힘들고 어렵게 생활한 게 제 딸에게는 어떤 정신적인 트라우마로 작용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가끔은 이 모든 게 다 내 잘못인 것 같기도 합니다. 나름 열심히 제 선에서는 키웠다고 생각했지만
딸의 입장에서는 제가 좋은 엄마는 아니었을 게 분명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딸에게 미안하고 엄마 자격도 없는 제가 딸을 보듬어주지 못했다는 사실에 미안하고 또 죄스럽습니다. 질타를 하시면 질타를 받겠습니다. 욕을 하시면 욕도 먹겠습니다. 하지만 제 딸이 한 행동만큼은 제발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